익명의 힘을 빌려 어리석은 제 이야기를 공개하려 합니다. 누군가는 제 글을 보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족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 용기 내어 솔직히 고백할게요. 모두가 배고픈 시절이었지만 저희 집안은 다 수고해 주신 아버지 덕분에 배고프지 않고 살았죠. 그런 평범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저는 유년 시절부터 늘 장남 무대를 받고 살았습니다. 아우들이 다 맞다고 해도 제가 아니라고 하면 장남인 제 말이 곧 법이었고 그 위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. 공부도 잘했고 부모 뜻을 거스린 적도 없는 말 잘 듣는 자랑스러운 장남이다 보니 부모가 장남에게 거는 기대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. 허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형편껏 주제껏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러지 못했죠. 모두가 제 말이 맞다는 분위기에서 자란 저는 소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입니다. 내 말 안 따르려면 다 관둬. 내가 너랑 왜 어울려야 돼? 아무 득이 없는데. 시간 낭비하면서 감정 소비하는 것도 아깝다. 이렇듯 제 뜻에 수용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않을 정도로 정을 잘 주질 않았는데 사람이 가끔은 기적적으로 변하더라고요. 봄바람처럼 빛나고 화사했던 어느 한 여자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. 꼭 사람이 득이 되어야지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충분히 시간과 감정을 진심으로 내줄 수 있는 거예요. 태 없이 맑다는 게 바로 저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현명하고 맑았죠. 시골 촌동네라 옆집 저녁 반찬이 먼지도 정도로 이웃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아내가 어느 집 딸인지도 알았는데 저희 집안처럼 평범하게 사는 형편이 뒤지지 않는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. 막내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하듯 저는 아내에게 사랑에 빠지는 동시에 결혼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지요. 딱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구나. 당장 데리고 와야겠구나. 이 목표만 가지고 살았습니다. 그럼 나를 위해서 시간과 감정을 진심으로 내줄 수 있겠어요?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어요. 아내에게도 아주 저돌적으로 직진을 했지요.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아주 멋없는 고백을 뒤로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런 아내와 짧고 굵게 연애를 한 후 양가의 결혼 통보를 하고 상견례 후 곧장 결혼을 했죠. 집안이 엇비슷하다 보니 양가에서도 축복하는 분위기였고 서로에게 좋은 며느리 사위가 되면서 결혼 후에도 너무나도 평온하게 잘 살았습니다. 다만 너무 평온하다 보니 가끔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. 그러던 중 우리의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우는 아이를 안고 보니 아버지로서 이전과는 다른 책임감이 제게 생겼죠. 한 여자의 남편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가장이 된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. 지금처럼 평범하게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사는 것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죠. 자꾸만 뭔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고향 친구를 만나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. 그 옛날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던 친구 녀석이라 늘 후줄근한 차림에 쓸 돈도 없어 제가 밥도 사주던 친구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차림이 달라졌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좋은 옷에 목걸이, 시계까지 폼이 제대로 났습니다. 이러다 보니 동창 친구들도 그 친구를 우러러보며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. 야, 영길이 너 이 자식 돈 좀 만지나 보네. 사람이 달라 보인다 너. 나도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
뭔가 내 사업이나 일구고 싶은데 마누라 등살에 여의치가 않다. 이럴 땐 혼자가 좋지, 편하고. 다들 영길이가 어떻게 성공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니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된 건지에 대한 무용담을 안주 삼아 한잔했습니다.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그 친구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가 지인 도움을 받아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그게 성공하면서 고액의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. 투자처는 늘 확실하기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친구의 말에 저도 솔깃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하루 정도 고민한 후 확신이 생겼고 곧장 저는 고향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. 너 잘 생각했다. 이런 기회 흔한 게 아니야. 진짜 딱 20배만 불려줄 자신이 있으니 일단 갖고 있는 돈 다 투자해. 다 믿고. 내가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. 그래 너만 믿는다 영길아.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돈 싹싹 긁어왔으니 딱 20배만 불려주면 너한테 크게 한턱 낸다. 고향 친구에게 정보를 받아서 가진 현금의 전부와 돈을 빌려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게 되었지요. 처음에는 너무 큰 돈이라 손이 달달 떨렸지만 사내가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저는 있었습니다. 돌이켜보면 그땐 대체 뭐에 홀렸던지 곧 이 투자가 제게 큰 기적을 안겨다 줄 것이라 저는 확신을 했죠. 그렇게 투자를 했고 저는 부자가 될 꿈을 꾸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때 다른 동창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. 형무야, 큰일 났다. 투자처가 부도가 났다더라. 나도 지금 손해가 장난이 아니야. 네 금액이 제일 크다고 영길이한테 들었는데 미련하게 투자를 하면 어쩌냐. 100%는 없는 법인데. 그거 지금 난리 났어. 너 투자한 재산 다 잃을 거라고 임마. 얼른 확인해봐. 친구놈의 말에 급하게 확인을 했는데 제가 무리해서 투자를 했던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순간에 모든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라 난감했고 이유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내가 뭘 할까 싶어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상의 한마디 없이 전 재산을 투자를 했으니 남편으로서 위신이 떨어질 것부터 생각이 들었죠. 당장 손실액이 있기에 아내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서 더 숨길 수도 없었기에 후회스러웠는데 별 수 없이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우선 털어놨고 듣자마자 아내는 예상대로 충격이 심했던지 비틀거리며 경악해서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. 그러다가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. 일단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. 단 2번은 없어요. 다신 상의 없이 이런 일 벌이지 말아요.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 의도가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런 거니 넘어가는 거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다시는 같은 일로 실망시키지 말아요. 울고 불며 딴 여자들처럼 이혼하자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아내는 너무나도 담담하고 시원하게 대응을 해줬습니다. 생각보다 처갓집이 좀 살았나 본지 장인에게 잔소리 실컷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덕분에 큰 고비를 맛보지도 않고 쉽게 넘길 수 있었지요. 어쩌면 제 인생은 늘 순탄하게 흘러간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타고난 운이 좋았던 건지 하늘이 저를 어여삐 여긴 건지 뜻밖의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아 제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아내는 이후 집안의 경제와 돈 흐름에 대해 참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고 제가 저지른 일이 있으니 아내가 미심쩍을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니 이해를 하려 했지만 사람은 간사하죠. 제가 사고친 것을 다 해결하고 나니 저는 죄의식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.
그러니 아내가 참견하는 것들이 못마땅하기 시작했고 자꾸만 다투게 되었어요. 당신이 언제부터 우리 집 돈 흐름에 관심이 있었는데? 여자가 왜 남편 하는 바깥일에 참견이야? 돈 한 푼 벌어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면 잠자코 있고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란 말이야. 한두 번 넘어가지고 장단 맞춰주니 끝을 모르고 선 넘네 진짜. 무슨 말이 그래요? 당신 얼마 전에 전 재산 날린 거 잊었어요? 우리 아버지 아니었음 우린 꼼짝없이 길거리에 나 앉았을 거라고요.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나도 최소한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은 알고 싶단 거죠. 알 권리도 있고요. 아, 그러니까 지금 네 친정에서 일 해결해줬다고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? 장인이 그러라고 시키디? 처갓집에서 도와준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이러는 건 도리가 아니지. 장인어른한테 전해. 조만간 꼭 성공해서 돈 돌려주겠다고. 치사해서 원. 점점 제 입에서도 고운 말이 나가지 않았고 아내는 그런 제게 서운한 내색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돈을 날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 역시 기분이 상한 상태였고 저는 장인어른께 도움 받은 돈과 더 여윳돈을 만들고 싶었죠.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주식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공부를 하고 이곳저곳에 정보를 받아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러다 어쩌다 하나 걸려 돈맛을 제대로 보기도 했고 하필 시기가 좋아 주식 투자가 연일 상한가를 치는 시점이라 뭘 어디에 투자를 해도 수익을 보게 되는 시기였기에 저는 주식에 눈을 돌렸죠. 돈을 벌어올 때마다 아내에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아내는 얼마를 가져다 주든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주식하지 말아요. 있는 대로 형편껏 살아도 우리 살 수 있잖아. 이러다 또 다 날리면 그때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. 이젠 아버지도 절대 돈 안 해주실 텐데 나는 당신이 이런 투자하지 않고 그냥 회사만 다녔으면 좋겠어요. 돈을 벌어다 눈앞에서 버젓이 들이밀었음에도 제 앞길을 막고 발목을 잡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. 요즘 능력 있고 머리 있는 사람들 중 투자 안 하는 사람 어딨어? 나는 평생 월급쟁이로 미련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어. 호강시켜주겠다 해도 난리네 진짜. 나 이 기회에 회사 그만두고 전문적인 투자자로 돌아서려고 해. 원래는 회사를 다니며 투자를 했지만 점점 돈맛을 보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전문적인 투자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. 투자에 가며 번 돈으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취미생활을 하며 귀족처럼 그렇게 살았죠. 제가 이럴수록 아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그게 눈에 보이니 매번 잔소리를 하며 저와 부딪히기에 이르렀습니다. 물론 매번 이기는 쪽은 제 쪽이기는 했지만 그게 참 거슬리더라고요. 제 불만은 딱 한 가지였지요. 돈을 벌어다 주는데 왜 자꾸 툴툴거리는지. 남편이 밖에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속 편히 살면서 고마운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내가 저럴수록 저는 아내를 아랫사람이라 생각하고 무시했고 하대했죠. 지 아버지 돈 갖고 하도 생색을 냈길래 저는 보란듯 그 돈을 마련해서 아내의 얼굴에 돈다발을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. 자, 네 아버지 그 돈 당장 갖고 가. 내 참 치사해서 말끝마다 네 아버지 돈 빌려 쓴 걸로 너 남편 기죽이니까 좋디? 옛다. 다 갚았으니까 다시 한번 내 발목 잡으면 나 가만 안 있어. 알았어? 아내는 기막힌 얼굴로 이내 눈물까지 보이며 자기 얼굴에 맞아 떨어져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었는데 맘이 안 좋았다기보다 해묵은 것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. 이후 수차례 큰 돈을 손에 쥐게 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죠. 꼭 제 고향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거드름을 피우던 그 모습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. 좋은 명품이 아니면 취급하지도 않았고 비싸고 좋은 외제차를 타며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죠. 늘 밖으로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 먹고 노는 것이 또 투자 정보를 얻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.
둘째가 태어났음에도 제대로 안아준 적도 본 적도 없었지요. 결국 거침없는 제 행보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또다시 돈 사고를 쳤습니다. 그것도 억 단위로 말이지요. 아무래도 빌린 돈으로 했기에 제가 다 덤터기를 써야 했고 별 수 없이 저는 곧장 아내에게 당당하게 요청했죠. 당장 장인어른께 연락해서 내가 전에 갚아줬던 돈 그거 다시 달라 해. 어차피 이것만 해결하면 또 벌 수 있다고. 이건 별것도 아니야. 남자가 바깥일하고 큰돈 만지다 보면 충분히 날 수 있는 문제라고. 그러니 얼른 연락드려. 한 3개월 안에 다시 드린다고 해. 저는 어차피 제가 준 돈이 있었고 장인어른이 그 짧은 새에 어디다 썼을까 싶어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요구했습니다. 그러나 아내의 대답은 조금 차가웠죠. 내가 분명히 말했죠. 이후에 또 이런 일 생기면 절대 도와줄 수 없다고. 당신이 알아서 해요. 아버지도 더 이상 당신하고 돈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아 하고 저 역시 도와주고도 당신 자격지심 때문에 쓴소리 들으니 더 이상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네요.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해? 우리 한 식구 아니야? 나 당신 애들 둘 아빠야. 진짜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무너지면 좋겠어? 그래도 안 돼요. 쉽게 돈 버는 습관을 버려야지 당신 정신 차릴 것 같아요. 우리 애들한테 본보기도 안 되고 당신 한번 스스로 일어나 봐요. 잘난 사람이니까. 그런 아내에게 윽박을 지르고 난리를 치며 다 같이 망하자는 거냐고 며칠 내내 난리를 쳤습니다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. 아내가 너무 답답했죠. 어차피 이 고배를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왜 그걸 도와주지 않는지 원망스럽더라고요. 결국 아내나 처갓집 도움은 받을 수 없었고 저는 본가에 말해서 여기저기 돈을 꾸어서 고작 3천만 원 도움을 받았지요. 나머지 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은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빚이 생긴 이 시점에 다른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막막했는데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나 다음 주부터 일 다녀요. 같이 벌면서 갚으면 분명 갚아질 테니까 당신도 제발 정신 차리고 회사 다시 들어가요. 애들도 점점 크고 있는데 하루빨리 빚을 꺼야 살 거 아니야. 그렇죠? 원래 당신처럼 성실하게 직장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줘요. 아내의 부탁에 못 이겨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. 남자 자존심에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다시 직장인으로 살 수는 없었죠. 저는 본가에 가서 저희 아버지께 찾아가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어 고작 2천만 원 더 받아왔고 회사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저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사업을 시작한 저를 보며 아내는 또 잔소리에 울고불고 힘겨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아내가 진절머리 나기 시작했지요. 제가 꾸린 사업은 영 시원치 않은 반면 아내는 애들 등교 준비를 다 해주고 곧장 뼈 빠지게 일을 했고 그렇게 밤늦게 퇴근을 했는데 와서도 집안일하고 뭐 그러면서 하루 3-4시간을 잔 것 같습니다. 남자가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것은 제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머니를 불렀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내를 딱하게 여기시며 저더러 도리어 뭐라 하시더라고요. 이 녀석아, 내가 아주 너 보면 갑갑해서 원. 요새 세상이 어떤데 아직도 가부장적으로 살아? 니 댁이라면 너도 정신 차리고 일하고 그마저도 못하면 애들 돌보고 집안 살림이라도 해야지. 어쩌려고 그러냐.